야담 누룽지 채널을 찾아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댁내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바라며 오늘도 재미있는 야담으로 시작하겠습니다. 해는 중천에 떠서 이글거리는데 바람 한 점 불지 않아 나뭇잎조차 숨을 죽이고 늘어진 날이었습니다. 삼복더위가 기승을 부리니 하늘에서는 불덩이가 쏟아지는 듯하고 땅에서는 아지랑이가 뱀처럼 꿈틀거려 사람들의 혼을 쏙 빼놓을 지경이었습니다. 논바닥은 거북이 등처럼 쩍쩍 갈라져 손바닥이 쑥 들어갈 만큼 벌어졌고 개울은 말라비틀어져 하얀 자갈만 앙상하게 드러난 지 오래였습니다. 고을 사람들은 물 한 모금이 아쉬워 입술이 바짝바짝 타들어가는데 유독 생기가 넘치는 곳이 딱 한 군데 있었습니다. 바로 고을 최고의 부자 장만득의 집 뒷마당이었습니다. 장만득의 집 뒷뜰에는 대대로 내려오는 깊은 우물이 하나 있었습니다. 아무리 가뭄이 들어도 물이 마르지 않아 명당 중에 명당이라 불리는 곳이었습니다. 보통 사람 같으면 이 귀한 물을 이웃과 나누었으며 덕을 쌓으련만 장만득은 달랐습니다. 그는 대문 앞에 굵직한 빗장을 걸어 잠그고는 우물가에 평상을 펴고 앉아 엽전 꾸러미를 끼고 살았습니다. 물 한 바가지에 엽전 한 양, 반 바가지에 다푼이라며 값을 매겨놓고 팔아대니 가뭄이 깊어질수록 장만득의 곳간에는 돈이 쌓이고 마을 사람들의 원성은 하늘을 찔렀습니다. 이 집의 머슴 칠복이는 더위에 지쳐 혀가 반뼘이나 나온 채로 마당을 쓸고 있었습니다. 땀이 비오듯 쏟아지는데 물 한 모금 마음대로 마실 수 없으니 속이 타들어갈 노릇이었습니다. 칠복이가 빗자루를 팽개치며 중얼거렸습니다. 아이고 내 팔자야. 남들은 가뭄에 굶어 죽네 만회하는데 우리 주인 영감은 가뭄 덕에 배 터져 죽겠구나. 하늘도 무심하시지 어찌 저런 양반 집에만 물을 남겨두셨을꼬. 내 목구멍에는 거미줄이 처지게 생겼는데 우물물 소리는 찰랑찰랑하니 사람 환장하겠네. 그때 안채 문이 벌컥 열리며 장만득이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습니다. 배는 남산만 하고 눈은 뱀 눈처럼 찢어진 장만득은 부채질을 해대며 칠복이를 노려보았습니다. 이 녀석아, 빗자루질을 하려면 좀 살살하거라. 먼지가 풀썩풀썩 일어나서 우물물에 들어가면 내가 책임질 테냐? 그 맑은 물에 먼지 한 톨이라도 들어가면 물맛 떨어진다. 물맛 떨어지면 물값 떨어지고 물값 떨어지면 내 돈주머니 홀쭉해지는데 내가 그걸 감당할 수 있겠느냐? 칠복이는 억울한 마음에 입을 삐죽거리며 대꾸했습니다. 아니 대감마님, 마당에 먼지가 나는 걸 저더러 어쩌란 말입니까? 바람이 안 불어도 흙이 말라서 폴폴 날리는걸요. 그리고 목이 말라서 빗자루 들 힘도 없습니다. 저기 우물물 딱 한 바가지, 아니 반 바가지라도 좀 주시면 안 됩니까? 제가 어제부터 물 한 방울 구경을 못했습니다요. 장만득은 콧방귀를 뀌며 부채로 칠복이의 머리통을 딱 때렸습니다. 이놈이 어디서 감히 공짜 물을 탐내. 내가 먹는 밥값에 잠자리 값도 벅찬데 물까지 공짜로 달라고. 정목이 마르면 저기 혓바닥 내밀고 헐떡거리는 누렁이 옆에 가서 침이라도 받아먹거라. 짐승이나 사람이나 목마른 건 매 한 가지니 서로 돕고 살아야지 않겠느냐? 칠복이는 기가 차서 헛웃음이 나왔습니다. 이게 침을 받아 먹으라니 이게 사람 입에서 나올 소리인가 싶었습니다. 칠복이는 빗자루를 다시 잡으며 짐짓 너스레를 떨었습니다. 아이고 마님 말씀이 100번 지당하십니다. 제가 감히 누렁이 형님하고 겸상을 하려 했습니다. 누렁아 이리 와라. 내 침이라도 좀 나눠다오. 우리 주인 영감 인심이 이러니 어쩌겠느냐. 옆에 있던 누렁이가 더위에 지쳐 끙하고 돌아눕자 장만득은 그 꼴이 보기 싫다며 혀를 찼습니다. 그러면서 다시 우물가로 가서 물이 얼마나 남았나 들여다보고는 흐뭇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물이 찰랑거리는 소리가 엽전 부딪히는 소리보다 더 좋게 들리는 모양이었습니다. 그때 대문 밖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마을 아낙네들이 빈 동이를 이고 몰려온 것이었습니다. 칠복이가 대문을 조금 열자 퀭한 눈의 아낙들이 앞다투어 소리쳤습니다.
칠보가 주인 영감 계시냐? 우리 아이가 목이 말라 죽어가. 제발 물 한 동이만 팔라고 전해다오. 내 집에 있는 쌀독을 털어서라도 값을 치를 테니 문 좀 열어다오. 맞아, 칠보가. 우리 시어머니가 기력이 다하셔서 물 한 모금만 드시면 눈을 뜨실 것 같은데 제발 사정 좀 봐달라고 해라. 칠보기는 안타까운 마음에 안절부절 못하고 있는데 장만득이 뒷짐을 지고 어슬렁거리며 대문 앞으로 나왔습니다. 그는 안악들을 보며 거만하게 말했습니다. 거참 아침부터 시끄러워서 원. 물을 사러 왔으면 줄을 서야지 어디서 때로 몰려와서 난리들이야. 오늘은 물값이 좀 올랐다. 어제는 한 냥이었지만 오늘은 두 냥이다. 싫으면 관두고. 안악들은 기가 막혀 말문이 막혔습니다. 하루 사이에 값을 2배로 올리다니 날강도가 따로 없었습니다. 한 안악이 울먹이며 호소했습니다. 대감마님 너무하십니다. 2냥이라니요? 그 돈이면 우리 식구 한 달 식량입니다. 사람 목숨이 달린 일인데 어찌 그리 매정하십니까? 장만득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대꾸했습니다. 허허, 이 여편네가 세상 물정을 모르네. 물건이 귀하면 값이 오르는 게 세상 이치거늘 그게 꼬우면 하늘에다 비를 내려달라고 빌어보던가. 내 우물물은 내가 정한 값이 법이다. 돈 없으면 썩 물러가라. 그때 한 아이가 목이 말라 칭얼대며 흙바닥에 주저앉아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입술이 다 터지고 눈물조차 말라버린 아이의 울음소리는 쇳소리처럼 거칠었습니다. 그 모습을 본 안악들이 발을 동동 구르며 통곡을 했지만 장만득은 시끄럽다며 대문을 쾅 닫아버렸습니다. 칠보기는 닫힌 대문 틈으로 보이는 아이의 모습이 눈에 밟혀 가슴이 미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주인 영감님, 저 어린 것이 우는데 너무하시는 거 아닙니까? 저러다 천벌 받습니다요. 천벌? 천벌 같은 소리 하고 있네. 내가 내 물 팔아서 돈 버는데 하늘이 왜 벌을 내려? 부지런히 모아서 부자 된 게 죄라면 게을러서 가난한 놈들은 무슨 상을 받아야 하느냐? 쓸데없는 소리 말고 가서 마당이나 마저 쓸어라. 장만득이 평상에 누워 낮잠을 청하려는데 이번에는 대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묵직하게 들려왔습니다. 아까 안악들의 다급한 손길과는 달리 힘은 없지만 기품이 느껴지는 두드림이었습니다. 장만득은 귀찮다는 듯이 칠보기에게 턱짓을 했습니다. 누군지 나가봐라. 돈 없는 거짓대라면 몽둥이 찜질을 해서 쫓아내고 돈 보따리든 부자라면 정중히 모셔라. 칠보기가 투덜거하며 대문을 열자 그곳에는 낡은 갓을 쓰고 해진 도포를 입은 선비 한 명이 서 있었습니다. 먼지투성이의 얼굴은 검게 그을렸고 입술은 논바닥처럼 갈라져 피가 배어나오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눈빛만은 형형하여 칠보기는 저도 모르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선비는 잠시 현기증이 나는지 문설주를 잡고 휘청거리더니 이내 중심을 잡고 정중하게 물었습니다. 지나가던 과객이오만 목이 너무 말라 걸음을 뗄 수가 없구려. 실례가 안 된다면 물 한 바가지 얻어 마실 수 있겠소? 칠보기는 선비의 몰골을 보고 딱한 마음이 들어 안쪽을 힐끔거렸습니다. 장만득이 듣지 못하게 작은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선비님, 번지수를 잘못 찾으셨습니다. 여기는 물 한 방울도 돈을 내야 주는 곳입니다요. 그것도 아주 비싸게 받지요. 차라리 저 아랫마을로 가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선비는 칠보기의 말에 씁쓸한 미소를 지으며 품속을 뒤적거렸지만 나오는 것은 먼지 묻은 부채 하나뿐이었습니다. 그때 안쪽에서 장만득의 고함이 날아왔습니다. 칠보기 이놈아, 누구냐? 돈 냄새가 나느냐, 땀 냄새가 나느냐? 칠보기가 우물쭈물하는 사이 선비가 성큼성큼 마당으로 들어섰습니다. 장만득은 낯선 이의 등장에 벌떡 일어나 경계하는 눈빛을 보냈습니다. 선비는 장만득에게 공손히 허리를 굽혀 인사를 했습니다. 주인장 되십니까? 염치불구하고 청을 드립니다. 며칠을 걸어오느라 목이 타들어가서 견딜 수가 없습니다. 부디 자비를 베풀어 물 한 모금만 나누어 주십시오. 훗날 이 은혜는 반드시 갚겠습니다. 장만득은 선비의 행색을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코웃음을 쳤습니다. 은혜? 은혜가 밥 먹여줍니까? 딱 보니 가진 건 쥐뿔도 없고 글줄이나 읽은 새님 같은데
내 집 물은 공짜가 아니오. 돈이 없으면 당장 나가시오. 선비는 굴욕감을 참으려는 듯 주먹을 꽉 쥐었다 펴며 다시 한번 간청했습니다. 사람이 죽어가는데 어찌 재물을 먼저 논하십니까? 이 우물은 하늘이 내린 것이지 주인장의 것만이 아니지 않습니까? 목마른 이에게 물을 주는 것은 인지상정이거늘 부디 아량을 베풀어 주십시오. 이 양반이 남의 집 마당에 들어와서 훈계질이네. 하늘이 내렸어도 내 땅에서 솟아나니 내 것이지. 꼬우면 당신도 땅 파서 우물 하나 만드시오. 칠보가 뭐 하느냐? 당장 소금 한 바가지 가져와라. 재수 없는 소리를 들었으니 소금이나 뿌려야겠다. 칠보기가 어쩔 줄 몰라 발만 동동 구르는데 장만득은 직접 부엌으로 달려가 소금 바가지를 들고 나왔습니다. 그리고는 비틀거리는 선비를 향해 소금을 촥 뿌려버렸습니다. 하얀 소금 알갱이가 선비의 낡은 도포와 갈라진 입술 위로 후두둑 떨어졌습니다. 선비는 눈을 질끈 감고 그 모욕을 고스란히 받아냈습니다. 갈증과 타들어가는 목구멍에 소금기까지 더해지니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선비는 비명 한마디 지르지 않고 가만히 서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지켜보던 칠보기는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아무리 돈독이 올랐다지만 사람에게 소금을 뿌리다니 짐승만도 못한 짓이었습니다. 안채 문틈으로 이 광경을 지켜보던 장만득의 딸 연주도 입을 틀어막고 숨죽여 울고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너무나 부끄럽고 원망스러웠지만 병약한 몸이라 나서서 말릴 힘조차 없는 자신이 한탄스러웠습니다. 선비는 천천히 눈을 뜨고 옷에 묻은 소금을 털어냈습니다. 그리고 슬픈 눈으로 우물을 한번 바라보더니 낮고 무거운 음성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물이 귀한 줄만 알고 사람이 귀한 줄은 모르는구려. 가득 찬 것은 언젠가 비게 마련이고 고인 물은 썩기 마련인 법. 그대의 그 인색함이 이 맑은 물을 탁하게 만들 날이 올 것이요. 장만득은 선비의 말에 기분이 나빠져 씩씩거렸습니다. 뭐라고? 이 빌어먹을 새님이 어디서 악담을 퍼부어? 당장 내 집에서 나가. 그러면 몽둥이로 다리를 분질러 놓을 테다. 선비는 더 이상 대꾸하지 않고 조용히 몸을 돌려 대문을 나섰습니다. 그의 뒷모습은 초라했지만 어딘가 범접할 수 없는 서늘한 기운이 감돌았습니다. 칠보기는 선비가 사라진 대문 밖을 멍하니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보통 분이 아닌 것 같은데. 주인 영감, 이번엔 정말 큰 실수를 한 게 아닐까? 장만득은 씩씩거리며 바닥에 떨어진 소금을 아까워하며 다시 주워 담았습니다. 아이고 아까운 내 소금. 저런 거지한테 이 비싼 소금을 뿌리다니 내가 미쳤지. 칠보가 넌 뭐하고 서 있어? 빨리 가서 물지개나 져라. 아랫마을 김대감이 물을 산다고 했으니 배달 가야지. 물 흘리면 내 밥값에서 깔 테니 조심하고. 칠보기는 한숨을 푹 쉬며 물지개를 짊어졌습니다. 타들어가는 태양 아래 장만득의 탐욕과 선비의 탄식이 뒤엉킨 마당에는 왠지 모를 불길한 기운이 감돌기 시작했습니다. 우물 안 깊은 곳에서 맑았던 물이 아주 미세하게 일렁이며 탁한 빛을 띠는 것을 눈치챈 사람은 아직 아무도 없었습니다. 해가 서산 너머로 꼴딱 넘어가고 어둠이 깔렸지만 대지는 여전히 뜨거운 숨을 토해내고 있었습니다. 밤이 되면 풀벌레 소리라도 들려야 하건만 지독한 가뭄에 벌레들마저 말라 죽었는지 사방이 절간처럼 고요했습니다. 그 정막을 깨는 것은 오로지 장만득의 코 고는 소리뿐이었습니다. 그는 돈괴를 베개 삼아 대청마루에 누워 드르렁드르렁 코를 골았는데 그 소리가 어찌나 우렁찬지 지나가던 도깨비도 놀라 달아날 판이었습니다. 사랑채 건너편 안방에는 장만득의 외동딸 연주가 잠 못 이루고 앉아 있었습니다. 연주는 어릴 적부터 몸이 약해 바깥 출입을 거의 하지 못한 채 책을 읽거나 술을 놓으며 세월을 보내온 규수였습니다. 그녀의 심성은 아비와는 정반대여서 길가에 핀 시든 꽃 한 송이도 그냥 지나치지 못하고 물을 주어 살려야 직성이 풀리는 고운 마음씨를 지녔습니다. 그런 연주의 눈앞에 낮에 보았던 그 선비의 얼굴이 어른거렸습니다. 찢어진 갓 사이로 보이던 강직한 눈매,
소금을 뒤집어 쓰고도 흐트러짐 없던 그 서늘한 기백이 연주의 가슴에 묘한 파문을 일으켰습니다. 연주는 낮에 선비가 남기고 간 말이 귓가에 맴돌아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고인 물은 썩기 마련이라는 그 말이 마치 아비의 탐욕스러운 마음을 꿰뚫어 보는 것 같아 두려우면서도 한편으로는 그 선비가 겪었을 갈증과 모욕이 사무치게 안타까웠습니다. 그분은 지금쯤 어디서 목을 축이셨을까? 소금기 묻은 입술로 밤길을 헤매시다 쓰러지기라도 하면 어쩌나. 연주는 자리에서 일어나 부들부들 떨리는 손으로 물바가지를 집어들었습니다. 아비 몰래 물을 떠서 대문 밖에 내놓고 싶은 마음이 간절했습니다. 혹여 그 선비가 다시 돌아오지 않을까, 아니면 다른 목마른이라도 마시고 갈 수 있게 하고 싶었습니다. 연주는 방문을 소리 없이 열고 마당으로 나섰습니다. 달빛이 하얗게 쏟아지는 마당은 대낮처럼 밝았고 우물물은 검은 거울처럼 하늘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연주가 살금살금 우물가로 다가가는데 마당 한 구석에서 누군가 끙끙 앓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머슴 칠복이었습니다. 칠복이는 낮에 더위 먹은 것이 낫지 않았는지 멍석 위에 누워 헛소리를 해대고 있었습니다. 아이고 어머니, 물 좀 주세요. 시원한 냉수에 밥 말아서 김치 한 조각 척 걸쳐 먹으면 소원이 없겠습니다. 아이고 목말라. 칠복이는 잠꼬대조차 애처로웠습니다. 연주는 잠시 망설이다가 두레박을 조심스레 우물 안으로 내렸습니다. 밧줄이 풀려 내려가는 소리가 나지 않게 하려고 손바닥이 까지도록 줄을 꽉 잡고 천천히 내렸습니다. 첨벙 하는 작은 소리와 함께 두레박이 물에 닿았습니다. 연주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줄을 당겨 올렸습니다. 묵직한 물동이가 올라오자 달빛을 머금은 물이 찰랑거렸습니다. 연주는 먼저 바가지에 물을 가득 따라 칠복이의 머리맡에 놓았습니다. 그리고 남은 물을 들고 대문 쪽으로 향하려던 찰나였습니다. 그게 누구냐? 벼락 같은 호통 소리가 밤 공기를 갈랐습니다. 연주는 너무 놀라들고 있던 바가지를 놓치고 말았습니다. 쨍그랑 소리와 함께 바가지가 깨지고 귀하디귀한 물이 마른 땅으로 스며들었습니다. 대청마루에서 벌떡 일어난 장만득이 몽둥이를 들고 씩씩거며 달려나왔습니다. 어떤 도둑놈이 감히 내 물을 훔쳐. 내 이놈을 당장 요절을 내겠다. 장만득이 몽둥이를 치켜들고 달려오다 멈칫했습니다. 달빛 아래 파랗게 질린 얼굴로 서 있는 것은 도둑이 아니라 자신의 딸 연주였기 때문입니다. 장만득은 깨진 바가지와 젖은 땅을 번갈아 보더니 몽둥이를 내리고 가슴을 쳤습니다. 아이고 이게 무슨 짓이냐? 내가 귀신에 홀렸느냐? 이 밤중에 아비 피 같은 물을 땅바닥에 쏟아버리다니. 저 물이 돈으로 치면 얼마인 줄 아느냐? 연주는 바들바들 떨며 무릎을 꿇었습니다. 아버님 용서하세요. 날은 덥고 목마른 이들은 많은데 우리만 배불리 물을 먹는 것이 죄스러워 그랬습니다. 칠복이도 목이 말라 헛소리를 하기에 뭐라? 머슴놈 목구멍이 내 아비 주머니보다 중하더냐? 내가 정녕 정신이 나갔구나. 장만득의 고함에 잠에서 깬 칠복이가 비몽사몽간에 일어나 앉았습니다. 마님 왜 그러십니까 하요? 불이라도 났습니까? 장만득은 화풀이 대상을 찾았다는 듯 칠복이에게 달려가 발길질을 해댔습니다. 이 밤만 축내는 놈아. 내가 아씨를 꼬드겨서 물 도둑질을 시켰지? 자고 있는 척하지 마라. 내 놈 뱃속에 든 물까지 다 토해내게 해주마. 칠복이는 영문도 모르고 맞으면서도 억울해서 팔짝 뛰었습니다. 아이고 사람 살려. 저는 자다가 날벼락 맞았습니다요. 꼬드기긴 누가 꼬드겼다고 그러십니까? 저는 꿈속에서 임금님이랑 냉면 먹고 있었습니다. 칠복이가 이리저리 피하며 너스레를 떠는 꼴이 우스꽝스러웠지만 연주는 웃을 수가 없었습니다. 자신의 실수로 칠복이가 매를 맞는 것이 너무나 미안하고 가슴 아팠습니다. 연주는 장만득의 다리를 붙잡고 매달렸습니다. 아버님 제발 그만하세요. 칠복이는 아무 잘못 없습니다. 다 제가 한 일입니다. 제발요. 연주의 눈에서 하염없이 눈물이 흘러내려 아비의 발등을 적셨습니다. 평소 같으면 딸의 눈물에 약해질 장만득이었지만 오늘은 물을 쏟았다는 사실에 눈이 뒤집혀 있었습니다.
그는 연주를 뿌리치며 소리쳤습니다. 에이, 재수 없어. 계집애가 집안 단속은 안 하고 곡간을 파먹으려 드니 집구석이 잘 될 리가 있나. 너는 당장 방에 들어가서 나오지 마라. 그리고 칠복이 너는 오늘 밥 굶어. 물도 한 방울 없다. 장만득은 씩씩거리며 다시 대청마루로 올라가 누웠지만 분이 풀리지 않아 부채만 팍팍 쳐댔습니다. 연주는 흐느끼며 방으로 들어갔고 칠복이는 욱신거리는 엉덩이를 문지르며 깨진 바가지 조각을 주워 모았습니다. 아이고, 아씨 마음이 비단결이라 놔주려다 사단이 났구먼. 그나저나 이 아까운 물을 흙바닥이 다 마셔버렸네. 땅이라도 시원해서 좋겠다. 나는 엉덩이에 불이 났는데. 칠복이는 혀를 차며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달은 여전히 밝았지만 왠지 모르게 불길한 붉은 기운이 감돌고 있었습니다. 칠복이가 주섬주섬 자리를 정리하고 다시 누우려는데 우물 쪽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꾸르륵, 꾸르륵. 마치 거대한 짐승이 배가 고파 우는 듯한 소리 같기도 하고 땅속 깊은 곳에서 무언가 무너져 내리는 소리 같기도 했습니다. 칠복이는 귀를 쫑긋 세우고 우물로 다가갔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여? 우물 귀신이 곡을 하나? 칠복이가 우물 안을 들여다보았지만 깊은 어둠 속이라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다만 낮에는 손을 뻗으면 닿을 듯 찰랑거리던 물이 어쩐지 훨씬 더 깊은 곳으로 내려가 있는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두레박을 던져보았지만 첨범하는 소리가 낮보다 한참 늦게 들려왔습니다. 어라? 물이 줄었나? 에이, 내가 잠이 덜 깨서 그렇겠지. 천하의 명당 우물이 하루아침에 줄어들 리가 있나. 칠복이는 고개를 갸웃거리며 다시 멍석에 누웠지만 잠은 이미 달아나 버렸습니다. 방 안에 갇힌 연주 역시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창호지 문에 비친 달 그림자를 보며 낮에 만난 선비를 생각했습니다. 그 선비가 던진 인색함이 물을 탁하게 만들다는 말이 저주처럼 귓가를 맴돌았습니다. 부디 제 아버지를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이 가뭄이 빨리 끝나게 해주세요. 연주는 두 손을 모아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녀의 기도가 하늘에 닿았는지 아니면 선비의 예언이 시작된 것인지 그날 밤 우물 안에서는 밤새도록 꾸르륵 하는 괴이한 소리가 멈추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장만득은 여느 때처럼 눈을 뜨자마자 우물가로 달려갔습니다. 간밤에 딸년이 물을 쏟은 것이 아까워 밤새 꿈속에서도 물독을 지키는 꿈을 꾸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습관처럼 우물 안을 들여다보았습니다. 그리고는 소스라치게 놀라 뒤로 나자빠졌습니다. 이게 뭐야? 물이 왜 이래? 장만득의 비명에 부엌에서 졸고 있던 칠복이가 튀어나왔습니다. 마님, 왜 그러십니까? 하요. 쥐라도 빠졌습니까? 칠복이가 달려와 우물을 들여다보니 어제까지만 해도 우물 입구까지 찰랑거리던 물이 하룻밤 사이에 두 자나 쑥 내려가 있었습니다. 게다가 물빛이 맑고 투명하던 예전과 달리 뿌연 흙탕물처럼 탁하게 변해 있었습니다. 장만득은 얼굴이 사색이 되어 칠복이의 멱살을 잡았습니다. 네 이놈, 밤새 무슨 짓을 한 거냐? 내 놈이 밤새 몰래 물을 퍼다가 팔아먹었지? 그렇지 않고서야 물이 이렇게 줄어들 리가 없어. 칠복이는 기가 막혀서 펄쩍 뛰었습니다. 아이고 마님, 억울합니다. 제가 물을 퍼다 날랐으면 어깨가 빠졌을 텐데 보십시오. 제 어깨는 멀쩡합니다요. 그리고 밤새 마님 코 고는 소리에 잠도 못 잤는데 언제 물을 펐겠습니까? 그럼 이게 뭐란 말이냐? 내 금쪽 같은 물이 다 어디로 갔어? 장만득은 억장이 무너지는 듯 땅을 치며 통곡했습니다. 물이 줄어든 것은 곧 돈이 줄어든 것이나 마찬가지였으니까요. 그때 대문 밖에서 물을 사러 온 마을 사람들의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장부자 양반, 문 좀 여시오. 오늘 물값은 얼마요? 내 소를 팔아서라도 살 테니 문 좀 열어주시오. 장만득은 그 소리에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물이 줄어든 것을 들키면 물값이 똥값이 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머리가 핑 돌았습니다. 그는 칠복이에게 쉿하고 손가락을 대며 속삭였습니다. 너 입 다물어라. 물 줄어든 거 아무한테도 말하지 마라. 만약 입 뻥긋했다가는 내 놈 혀를 뽑아버릴 테다.
장만득은 짐짓 아무렇지 않은 척 옷매무새를 다듬고 대문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하지만 그의 다리는 후들후들 떨리고 있었고 등에서는 식은땀이 줄줄 흘러내렸습니다. 방 안에서 이 소동을 듣고 있던 연주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아, 정말 그분의 말씀대로 되는 것인가? 아버지는 어찌하여 재물만 보시고 하늘 무서운 줄은 모르시는가? 연주의 깊은 한숨과 함께 마당의 열기는 어제보다 더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었습니다. 말라가는 우물과 함께 장만득의 집에는 걷잡을 수 없는 파란이 예고되고 있었습니다. 칠복이는 줄어든 우물을 보며 혼잣말로 중얼거렸습니다. 물 귀신이 노하셨나? 물맛이 영 찝찝해 보이는데 저걸 돈 받고 팔아도 되나 몰라. 먹고 배탈 나면 약간 물어주느라 기둥불이 뽑힐 텐데. 칠복이의 걱정 섞인 농담에도 웃을 수 없는 상황, 바야흐로 우물의 저주가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장만득은 줄어든 물을 숨기기 위해 더욱 악랄하게 굴었습니다. 대문을 꽁꽁 걸어 잠그고는 쪽문만 살짝 열어 한 사람씩 들여보내 물을 팔았습니다. 그것도 두레박을 직접 내리지 못하게 하고 칠복이에게 시켜 미리 떠놓은 물만 바가지로 퍼주게 했습니다. 물이 줄어든 것이 탈로 날까봐 우물 근처에는 얼씬도 못하게 한 것이지요. 자, 줄을 서시오. 오늘은 물값이 성냥이요. 꼬우면 가시고. 장만득은 평상에 거만하게 앉아 돈을 챙겼지만 속은 바짝바짝 타들어갔습니다. 아침에 봤을 때보다 물이 더 줄어든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칠복이는 땀을 뻘뻘 흘리며 우물과 쪽문 사이를 오갔습니다. 아이고 마님, 물이 자꾸 줄어서 두레박 줄이 짧습니다요. 줄을 좀 더 이어야겠습니다. 칠복이가 눈치 없이 큰 소리로 말하자 장만득이 펄쩍 뛰며 달려와 칠복이의 입을 틀어막았습니다. 이 미친놈이 조용히 해라. 남들 다 듣는다. 그러고는 물을 사러 온 노인의 귀가 어두운 것을 다행으로 여기며 칠복이에게 눈을 부라렸습니다. 너 한 번만 더 입방정 떨면 오늘 밥은커녕 물도 없다. 알겠느냐? 칠복이는 억울했지만 꼬르륵거리는 배를 움켜쥐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면서 속으로 투덜거렸습니다. 물이 줄어드는 게 내 탓인가? 지가 욕심부리다 벌받는 거지. 쳇, 물이나 실컷 퍼먹어야겠다. 칠복이는 몰래 물 한 바가지를 들이키려다 장만득에게 딱 걸려 등짝을 얻어맞았습니다. 어디 감히 상품에 손을 대. 내 놈 목구멍은 하수구냐? 아까운 물을 처넣게. 칠복이는 눈물을 찔끔 흘리며 깨진 바가지를 들고 우물가로 갔습니다. 그때 우물 안에서 기이한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물이 줄어든 벽면에 시커먼 이끼 같은 것이 끼어 있는데 그 모양이 마치 사람 얼굴처럼 보였습니다. 게다가 그 얼굴이 묘하게 찡그린 채 자신을 노려보는 것 같아 소름이 쫙 끼쳤습니다. 저게 뭐야? 칠복이가 놀라 뒷걸음질 치다 물지개를 엎어버렸습니다. 와장창 소리와 함께 물이 쏟아지자 장만득이 귀신같이 달려왔습니다. 야 이놈아! 내 돈! 장만득은 쏟아진 물을 주워 담으려는 듯 흙바닥을 손으로 긁어댔습니다. 그 꼴이 얼마나 우스꽝스럽고도 처절한지 담 너머로 구경하던 까치가 깍깍 웃어댈 지경이었습니다. 한편 안방에 갇혀있던 연주는 점점 심해지는 가뭄과 아버지의 횡포에 가슴이 답답해져 갔습니다. 그녀는 창문을 열고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구름 한 점 없는 파란 하늘이 야속하기만 했습니다. 하늘이시여, 제발 비를 내려주세요. 저 불쌍한 백성들을 굽어 살피시고 제 아버님의 탐욕도 씻겨 내려가게 해주세요. 연주의 간절한 기도에도 불구하고 하늘은 무심하게 뙤약볕만 쏟아냈습니다. 그때 담장 너머에서 아이들의 노랫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장부잔의 우물물은 똥물이라네. 돈만 아는 영감탱이 배 터져 죽어라. 칠복이는 바보래요. 물도 못 먹고. 아이들이 부르는 짓궂은 노래였지만 그 안에 담긴 원망과 조롱이 뼈저리게 느껴졌습니다. 연주는 부끄러움에 얼굴을 들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 대문 밖에서 왁자지껄한 소리가 들리더니 험상궂은 산에 몇 명이 들이닥쳤습니다. 마을 청년들이었습니다. 장영감, 나와보시오. 언제까지 물을 가지고 장난질할 거요?
우리 늙은 어머니가 목이 말라 실신하셨소. 당장 물을 내놓으시오. 청년들의 눈에는 살기가 등등했습니다. 장만득은 겁을 먹고 칠복이 뒤로 숨으며 소리쳤습니다. 이놈들아, 남의 집에 쳐들어와서 행패냐? 관가에 고발하겠다. 고발? 할 테면 해보시오. 사또 나리도 목말라 죽겠다고 난리인데 누가 당신 편을 들어주겠소? 청년 하나가 낫을 들고 위협하자 장만득은 오줌을 지릴 뻔했습니다. 하지만 돈 욕심이 공포를 이겼는지 바들바들 떨면서도 악을 썼습니다. 돈 내면 줄 거 아니냐? 돈 가져와. 공짜는 없어. 그때 청년들 뒤로 낯익은 모습이 보였습니다. 바로 며칠 전 소금 세례를 받았던 그 선비였습니다. 선비는 여전히 낡은 도포 차림이었지만 그 눈빛만은 더욱 깊고 그윽해져 있었습니다. 선비가 조용히 나서자 흥분했던 청년들이 길을 터주었습니다. 주인장, 아직도 깨닫지 못하였소? 재물은 흘러야 하고 물은 나누어야 하는 법. 그대의 우물이 왜 줄어들고 있는지 정녕 모른단 말이오. 장만득은 선비를 보자마자 경기를 일으키듯 소리쳤습니다. 재수 없는 놈, 또 왔느냐? 내 놈이 저주를 퍼부어서 내 우물이 이 모양이 된 거야. 당장 내 눈앞에서 꺼져. 선비는 장만득의 악담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우물 쪽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우물의 주인은 그대가 아니라 이 땅의 생명들이요. 주인이 주인 노릇을 못하면 물은 스스로 주인을 찾아 떠나는 법이지요. 오늘 밤 그대는 아주 귀한 것을 잃게 될 것이요. 선비의 말은 예언처럼 서늘하게 마당을 울렸습니다. 장만득은 씩씩거리며 소금을 한 바가지 더 퍼오라고 칠복이에게 소리쳤지만 칠복이는 얼어붙은 듯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선비가 내뿜는 기운에 압도당했기 때문입니다. 선비는 슬픈 눈으로 안채 쪽을 한번 응시했습니다. 창문 틈으로 그를 지켜보던 연주와 눈이 딱 마주쳤습니다. 찰나의 순간이었지만 두 사람 사이에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애틋한 감정이 오갔습니다. 선비는 미세하게 고개를 끄덕여 보이고는 다시 뒤를 돌아 대문을 나섰습니다. 청년들도 뭔가에 홀린 듯 선비를 따라 조용히 물러갔습니다. 마당에 다시 정막이 흐르자 장만득은 다리가 풀려 주저앉았습니다. 제기랄, 저놈 말만 들으면 등골이 오싹해진단 말이야. 칠보가 오늘 밤 보초 잘 서라. 누가 또 물 훔쳐가나 감시해. 그날 밤 연주는 고열에 시달리기 시작했습니다. 낮에 선비와 눈이 마주친 순간 가슴이 쿵 내려앉더니 그 뒤로 온몸이 불덩이처럼 뜨거워진 것입니다. 연주는 끙끙 앓으며 헛소리를 했습니다. 물 좀 주세요. 그분에게 물을. 연주의 병세가 심상치 않음을 느낀 유모가 장만득에게 알렸지만 장만득은 우물 지키느라 정신이 팔려 건성으로 대답했습니다. 아이고, 꾀병 부리지 말라 그래. 지 아비는 물 때문에 피가 마르는데 딸녀는 속 편하게 누워있냐? 하지만 연주의 상태는 점점 악화되어 숨이 가빠지고 입술이 새파랗게 질려갔습니다. 유모가 울면서 다시 뛰쳐나왔습니다. 나리, 아씨가 숨이 넘어갈 것 같습니다. 제발 의원을 불러주세요. 그제야 사태의 심각성을 깨달은 장만득이 허둥지둥 안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연주는 가쁜 숨을 몰아쉬며 아비를 바라보았습니다. 아버님, 물을 나누어 주세요. 그래야 살아요. 장만득은 딸의 애원에도 불구하고 고개를 저었습니다. 안 된다. 이 물이 어떤 물인데. 내 목숨보다 귀한 물이다. 조금만 참아라. 비 오면 다 낫는다. 장만득의 비정한 말에 연주는 눈물을 주르륵 흘리며 의식을 잃었습니다. 장만득은 당황하여 어쩔 줄 모르고 발만 동동 구르는데 밖에서 칠보기의 비명소리가 들렸습니다. 으악, 마님, 우물이. 장만득이 뛰어나가 보니 우물물이 핏빛으로 붉게 변해 있었습니다. 달빛을 받아 검붉게 번들거리는 물은 마치 저주받은 피처럼 보였습니다. 칠보기는 바닥에 주저앉아 덜덜 떨고 있었습니다. 마님, 물에서 피비린내가 진동합니다요. 이거 귀신 곡할 노릇 아닙니까? 장만득은 코를 쥐고 뒷걸음질 쳤습니다. 역겨운 비린내가 코를 찔렀기 때문입니다. 이게 무슨 조화냐? 내 우물이, 내 돈줄이,
장만득은 딸이 죽어가는 와중에도 우물 걱정뿐이었습니다. 그때 담장 너머에서 부엉이가 부엉부엉하고 음산하게 울어댔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 소리를 듣고 수군거렸습니다. 장부자네 집에 초상 치르겠구먼. 인심 일터니 천벌 받는 게야. 장만득의 집에는 이제 엽전 새는 소리 대신 딸의 신음소리와 칠보기의 비명, 그리고 우물의 기괴한 핏빛 침묵만이 감돌고 있었습니다. 선비의 예언대로 귀한 것을 잃게 될 밤이 깊어가고 있었습니다. 과연 장만득은 딸과 우물 중 무엇을 먼저 잃게 될까요? 아니면 둘 다 잃고 피눈물을 흘리게 될까요? 칠보기는 붉은 우물물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아이고, 물이 빨개졌으니 이제 고추장은 필요 없겠네. 밥 말아 먹으면 육개장 맛이 나려나? 에휴, 미친 소리 그만하고 아씨나 살려야지. 칠보기는 몰래 부엌으로 가서 남은 맑은 물 한 사발을 떠다가 연주의 방문 앞에 살며시 놓아두었습니다. 그것이 그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충심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물조차 연주의 입술을 적시기엔 너무 늦은 것일지도 모릅니다. 우물의 저주는 이제 시작에 불과했으니까요. 날이 밝았지만 장만득의 집은 초상집보다 더한 곡소리로 시작되었습니다. 밤새 핏빛으로 변해버린 우물물은 아침 햇살을 받으니 더욱 섬뜩한 검붉은 색을 띠며 역한 비린내를 풍기고 있었습니다. 냄새가 어찌나 독한지 집안의 파리떼마저 윙윙거리다 툭툭 떨어져 죽을 지경이었습니다. 장만득은 코를 틀어막고 우물가를 서성이며 발을 동동 구르고 있었습니다. 아이고, 이게 무슨 날벼락이냐? 물이 이 모양이니 누가 돈 내고 사 먹겠어? 칠보가, 이거 냄새 좀 어떻게 없앨 수 없느냐? 향이라도 좀 피워봐라. 칠보기는 수건으로 코와 입을 칭칭 감고 빗자루를 든 채 멀찌감치 떨어져 대답했습니다. 마님, 향을 피우면 향냄새랑 비린내가 섞여서 더 구역질이 납니다요. 이건 그냥 물이 썩은 게 아니라 땅속에서 뭔가 사단이 난 게 분명합니다. 차라리 이참에 우물을 메워버리는 게 어떻습니까? 뭐라? 메워? 이놈이 미쳤구나. 이게 얼마짜리 우물인데. 내 놈을 메워버리기 전에 입 다물어라. 장만득은 혹시나 하는 마음에 바가지로 붉은 물을 한가득 퍼보았습니다. 혹시 겉만 그렇고 속은 맑지 않을까 하는 헛된 기대였지요. 하지만 바가지에 담긴 물은 끈적끈적하고 탁하기 그지없었습니다. 그때 대문 밖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리더니 물 사러 온 사람들이 코를 쥐고 욕을 퍼붓기 시작했습니다. 에이, 퇴퇴. 이게 무슨 냄새야? 장부자네 우물에 송장이 빠졌나? 물 팔아먹던 놈이 천벌을 받아서 우물이 피를 토하는구먼. 꼴 좋다. 사람들의 비웃음과 욕설이 담장을 넘어 날아와 장만득의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돈줄이 끊길 위기에 처한 장만득은 이대로 있을 수 없다며 무당을 불러오라고 칠보기를 닥달했습니다. 칠보가, 당장 가서 용하다는 뺑떡어멈 무당을 모셔와라. 굿이라도 해서 물기를 잡아야겠다. 어서. 칠보기는 투덜거리며 대문을 나섰습니다. 잠시 후 울긋불긋한 무당 옷을 입고 요란하게 방울을 흔드는 뺑덕어멈이 도착했습니다. 그녀는 대문에 들어서자마자 눈을 까짓고 호들갑을 떨었습니다. 아이고 아이고, 집안에 귀신이 득실득실하네. 원귀가 우물에 따리를 틀고 앉았어. 이대로 두면 집안 사람 다 죽어나겠구먼. 장만득은 그 소리에 기겁하며 무당의 옷자락을 붙잡았습니다. 아이고 보살님, 제발 좀 살려주십시오. 돈은 얼마든지 드릴 테니 제발 저 우물물 좀 다시 맑게 해주십시오. 무당은 장만득의 절박한 표정을 보며 속으로 쾌재를 불렀습니다. 그녀는 짐짓 심각한 표정을 지으며 부채를 촥 펴보였습니다. 이건 보통 굿으로는 어림도 없소. 용왕님이 노하셔도 단단히 노하셨네. 돼지 머리 하나로는 안 되고 통돼지 한 마리에 삼색실과 그리고 내 복채로 엽전 500냥은 있어야겠소. 오, 500냥이요? 장만득의 눈이 튀어나올 듯 커졌습니다. 물 팔아번 돈을 구판에 다 쏟아부을 판이었습니다. 인색한 장만득의 머릿속에서 주판알이 빠르게 굴러갔습니다. 보살님, 500냥은 너무 과하지 않습니까? 한 200냥에 어떻게 안 되겠습니까?
돼지도 통되지 말고 그냥 살찐 놈 머리만 쓰면 안 될까요? 어차피 귀신은 냄새만 맡고 간다는데. 무당은 어이가 없다는 듯 콧방귀를 뀌었습니다. 귀신이랑 흥정을 하려는 사람은 또 처음 보네. 깎으려면 깎으시오. 대신 용왕님이 맑은 물 대신 침이나 뱉고 가셔도 난 모르오. 결국 장만득은 울며 겨자 먹기로 300냥의 합의를 보고 구판을 벌였습니다. 마당에는 징과 꽹과리 소리가 요란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뺑덕어멈은 작두를 타는 신용을 하며 펄쩍펄쩍 뛰었고 장만득은 비나이다 비나이다 하며 손바닥이 닳도록 빌었습니다. 이 난리통에 칠복이는 제사상에 올라간 떡을 보며 군침을 삼키고 있었습니다. 아이고 귀신도 배부르겠다. 저 시루떡 하나만 먹으면 소원이 없겠는데. 마님은 눈 감고 빌고 있고 무당 할멈은 눈 뒤집고 뛰고 있으니 지금이 기회다. 칠복이는 슬금슬금 제사상 뒤로 가서 떡 하나를 잽싸게 집어 품속에 넣었습니다. 그런데 하필이면 그때 무당이 칠복이 쪽으로 고개를 확 돌리며 소리쳤습니다. 네 이놈, 어디서 부정을 타게 손을 대느냐. 귀신이 내 놈 뱃속에 들어가서 떡 타령을 하겠구나. 칠복이는 놀라서 딸꾹질을 시작했습니다. 딸꾹. 저는 그냥 파리가 앉아서 쫓으려고. 딸꾹. 칠복이가 딸꾹질을 할 때마다 품속에 숨긴 떡이 들썩거려 보는 이들의 웃음을 자아냈습니다. 하지만 장만득은 웃을 기분이 아니었습니다. 굿판이 절정에 달했는데도 우물물은 여전히 붉은색이었기 때문입니다. 한편 사랑채의 요란한 굿소리에도 아랑곳 없이 안채의 연주는 생사의 기로를 헤매고 있었습니다. 고열로 입술이 바싹 타버린 연주는 희미한 의식 속에서 꿈을 꾸고 있었습니다. 꿈속에서 그녀는 맑은 물이 흐르는 계곡에 서 있었는데 저만치서 그 선비가 뒷짐을 지고 서 있었습니다. 선비님. 연주가 부르자 선비가 천천히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그의 표정은 더없이 슬프고도 안타까워 보였습니다. 낭자, 그대의 마음은 맑으나 그 터가 너무 탁하구려. 물은 위에서 아래로 흐르는 법인데 아비의 욕심이 물길을 거스르니 어찌 탈이 나지 않겠소. 제 아버지를 용서해 주세요. 제가 대신 벌을 받겠습니다. 연주가 울며 매달리자 선비는 고개를 저으며 다가와 연주의 이마에 손을 얹었습니다. 그의 손길은 얼음처럼 차가우면서도 묘하게 편안했습니다. 그대의 효심이 갸륵하나 이미 엎질러진 물이요. 다만 마음의 끈을 놓지 마시오. 곧 비가 올 것이나 그것은 하늘에서 내리는 비가 아니라 땅에서 솟구치는 눈물이 될 것이요. 선비의 모습이 안개처럼 흩어지고 연주는 헐떡이며 눈을 떴습니다. 방문 밖에서는 징소리가 멈추고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물이 없어진다. 마당에서 칠복이의 비명소리가 들렸습니다. 연주는 힘겹게 몸을 일으켜 문을 열었습니다. 마당에서는 구판이 엉망이 된 채 모두가 우물 안을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붉은 물이 소용돌이치며 땅속 깊은 곳으로 빨려 들어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꾸르륵, 콰르르릉, 마치 땅속 괴물이 물을 집어삼키는 듯한 굉음과 함께 그 많던 물이 순식간에 바닥을 드러냈습니다. 붉은 물이 빠져나간 자리에는 쩍쩍 갈라진 시커먼 바닥만이 흉물스럽게 남아 있었습니다. 바닥에는 썩은 나뭇가지와 깨진 바가지 조각들, 그리고 정체를 알 수 없는 짐승뼈들이 나뒹굴고 있었습니다. 장만득은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아 넋을 잃었습니다. 내 물, 내 돈, 300냥 들여서 구슬했는데 물이 다 도망가다니. 이 사기꾼 무당아, 내 돈 내놔라. 장만득이 무당의 머리채를 잡으려 들자 무당은 잽싸게 제사상 위에 돼지 머리를 챙겨 들고 도망쳤습니다. 아이고 부정 타서 그렇다니까. 나도 모른다. 용왕님이 화나서 짐 싸들고 가신 걸 나더러 어쩌란 말이냐. 무당이 도망가고 난 뒤 마당에는 정적만이 감돌았습니다. 우물은 이제 텅 빈 구멍이 되어 을씨년스러운 바람 소리만 내고 있었습니다. 장만득은 텅 빈 우물을 향해 기어가며 울부짖었습니다. 물 좀 주시오. 제발 물 좀 주시오. 내가 잘못했소? 아니면 돈이 부족했소? 말만 하시오. 내가 다 들어줄 테니. 장만득의 절규는 처절했지만 아무도 그를 동정하지 않았습니다.
칠복이마저 고개를 돌리며 혀를 찼습니다. 에휴, 그러게 평소에 좀 베풀고 사시지. 물이 다 말라버렸으니 이제 우린 다 죽었네. 떡이라도 하나 챙겨서 다행이지. 칠복이는 품속에 떡을 꺼내 한 입 베어 물었지만 목이 메어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물이 없는데 떡이 무슨 소용인가 싶었던 게지요. 그때였습니다. 안채 마루 끝에 힘없이 앉아있던 연주가 휘청거리며 일어서려다 그만 중심을 잃고 마당으로 굴러떨어졌습니다. 아씨! 칠복이가 떡을 던져버리고 달려갔습니다. 장만득도 그제야 딸의 모습을 보고 기겁하여 달려왔습니다. 연주는 흙바닥에 쓰러진 채 거칠게 숨을 몰아쉬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백지장처럼 하얗고 입술은 핏기 하나 없이 말라비틀어져 있었습니다. 연주야, 정신 차려라. 왜 나와서 이 모양이냐? 장만득이 딸을 안아 일으키자 연주가 가늘게 눈을 뜨고 아비를 바라보았습니다. 아버님, 물이 떠났어요. 아버님의 마음이 너무 말라서 물도 견디지 못하고. 연주의 목소리는 모기 소리보다 작았지만 장만득의 귓가에는 천둥 소리처럼 크게 울렸습니다. 무슨 소리냐? 물은 다시 온다. 내가 돈 써서 다시 파면 된다. 헛소리 말고 정신 차려. 장만득은 여전히 정신을 못 차리고 소리쳤지만 연주는 슬픈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그녀의 손이 힘없이 바닥으로 툭 떨어졌습니다. 아씨, 숨을 안 쉽니다요. 칠복이가 연주의 코에 손을 대보고는 비명을 질렀습니다. 장만득은 그제야 사태가 심각함을 깨닫고 딸의 몸을 흔들었습니다. 연주야, 눈 좀 떠봐라. 연주야. 하지만 연주는 미동도 하지 않았습니다. 뜨거운 땡볕 아래 말라버린 우물과 쓰러진 딸, 그리고 탐욕에 눈이 멀어 모든 것을 잃어가는 한 노인의 통곡 소리만이 마당을 가득 메웠습니다. 그 시각 마을 어귀의 언덕 위에서 그 선비가 이 광경을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그의 눈가에는 이슬 같은 눈물이 맺혀 있었고 손에는 낡은 부채 대신 작은 호리병 하나가 들려 있었습니다. 선비는 바람에 실려오는 장만득의 통곡 소리를 들으며 나지막이 의졸였습니다. 가진 것을 놓지 않으면 새로운 것을 줄 수 없는 법. 이제야 그대의 손에 쥔 것이 모래알임을 알겠는가. 선비가 호리병을 기울이자 맑은 물 한 방울이 똑 떨어져 메마른 땅을 적셨습니다. 그 한 방울의 물이 닿은 곳에서 작은 새싹이 파릇하게 돋아나기 시작했습니다. 과연 이 작은 생명의 기운이 장만득의 죽어가는 양심과 딸을 살릴 수 있을까요? 장만득의 집에는 이제 더 이상 엽전 새는 소리도 물 파는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오직 뒤늦은 후회의 울음소리만이 텅 빈 우물을 맴돌고 있었습니다. 장만득은 실성한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딸 연주가 숨만 간신히 붙어있는 상태로 안방에 눕혀지자 그는 퀭한 눈으로 마당을 서성이다가 갑자기 곡괭이를 들고 우물 안으로 뛰어들 기세로 달려들었습니다. 물이 도망갔으면 잡아야지. 땅속으로 숨었으면 땅을 파서라도 끄집어내야지. 칠복아, 뭐 하느냐? 삽 가져와라. 오늘 이 우물 바닥을 끝장내고야 말겠다. 칠복이는 딸의 생사보다 우물물에 집착하는 주인이 원망스러우면서도 저 광기 어린 눈빛에 눌려 쭈뼛쭈뼛 삽을 들고 왔습니다. 마님, 지금 땅을 팔 때가 아닙니다요. 의원을 불러야지 우물 판다고 죽은 물이 돌아옵니까? 시끄럽다. 물이 있어야 의원한테 약값도 주고 물이 있어야 약도 다릴 거 아니냐. 물이 곧 돈이고 돈이 곧 목숨이다. 어서 팔아. 장만득은 두레박줄을 타고 텅 빈 우물 바닥으로 내려갔습니다. 칠복이도 울며 겨자 먹기로 따라 내려갔습니다. 우물 바닥은 생각보다 깊고 넓었지만 축축한 기운은커녕 바짝 마른 진흙이 돌덩이처럼 굳어 있었습니다. 썩은 비린내가 코를 찔러 숨쉬기조차 힘들었습니다. 퇴. 냄새가 아주 고약합니다. 여기 있다가는 제가 먼저 귀신 되겠습니다요. 칠복이가 코를 막고 투덜거렸지만 장만득은 미친 듯이 곡괭이질을 해댔습니다. 닥치고 파. 더 깊게 파. 물맥이 끊겼으면 다시 이으면 된다. 깡. 곡괭이가 바닥을 칠 때마다 불꽃이 튀었습니다.
장만득의 손바닥은 이미 물집이 터져 피투성이가 되었지만 그는 아픔도 모르는 듯 했습니다. 칠복이도 옆에서 삽질을 거들었지만 나오는 건 썩은 흙뿐이었습니다. 그렇게 반나절을 팠을까 칠복이의 삽 끝에 뭔가 딱딱한 것이 걸렸습니다. 마님, 뭐가 걸렸습니다요? 돌덩이 같은데요? 돌이면 치워버려. 걸리적거린다. 칠복이가 끙끙거리며 흙을 파헤치자 흙투성이가 된 나무 상자 하나와 비석처럼 생긴 돌이 드러났습니다. 어라? 이게 뭡니까? 보물 상자 아닙니까? 보물이라는 소리에 장만득의 눈이 번쩍 뜨였습니다. 그는 곡괭이를 내던지고 허겁지겁 달려들어 흙을 손으로 파내기 시작했습니다. 오호, 조상님이 물 대신 금괴를 숨겨두셨나 보다. 그래, 물이 없으면 금으로 살면 되지. 장만득은 떨리는 손으로 나무 상자를 열었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는 금괴는커녕 낡아빠진 나무패 하나와 웬 두꺼비 모양의 검은 돌 하나가 들어있을 뿐이었습니다. 에이, 퇴. 이게 뭐야? 썩은 나무 토막이랑 돌멩이잖아. 장만득이 실망하여 나무패를 집어 던지려는데 패에 새겨진 글귀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흙이 묻어 희미했지만 분명 장만득의 고조부 함자가 적혀 있었습니다. 유수지인 천복직은 흐르는 물에 인심을 담으면 하늘의 복이 뿌리 내리고 물을 가두어 욕심을 채우면 그 근원이 마르리라. 그리고 그 밑에는 깨알 같은 글씨로 맹세문이 적혀 있었습니다. 이 우물은 하늘이 내린 것이니 내 후손들은 목마른 이에게 아낌없이 물을 나누라. 만약 인색함으로 물길을 막는 자가 나오면 우물의 신령인 검은 두꺼비가 깨어나 물길을 돌리고 그 집안에 큰 재앙을 내릴 것이다. 장만득은 글을 읽어 내려가다가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손에 쥐고 있던 검은 두꺼비 돌이 갑자기 불덩이처럼 뜨겁게 느껴졌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 우리 집안이 대대로 부자가 된 게 물을 나누라는 뜻이었다니. 장만득은 평생을 물 팔아 돈 모으는 재미로 살았는데 그것이 집안을 망하게 하는 지름길이었다는 사실에 망치로 머리를 얻어맞은 듯 했습니다. 그때 옆에서 칠복이가 두꺼비 돌을 신기한 듯 콕콕 찔러보며 말했습니다. 헤헤, 마님. 이 두꺼비 아주 못생겼습니다요. 꼭 마님 화나셨을 때 얼굴 닮았는데요. 눈이 툭 튀어나온 게. 칠복이의 철없는 소리에도 장만득은 화를 낼 기운조차 없었습니다. 그는 나무패를 가슴에 품고 멍하니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우물 입구는 까마득하게 높았고 그 위로 보이는 하늘은 여전히 야속하게 파랬습니다. 내가 내 딸을 죽이는구나. 연주야. 장만득의 눈에서 굵은 눈물방울이 뚝뚝 떨어져 메마른 우물 바닥을 적셨습니다. 난생 처음 흘리는 회한의 눈물이었습니다. 그 시각 안방에서는 연주의 숨이 경각에 달려 있었습니다. 유모는 연주의 손을 잡고 하염없이 울고 있었고 마을 의원은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며 짐을 싸고 있었습니다. 준비하시오. 맥이 거의 끊겼소. 오늘 밤을 넘기기 힘들 것 같소. 의원의 사형 선고나 다름없는 말에 집안은 울음바다가 되었습니다. 그때 밖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리더니 대문이 열리고 누군가 들어왔습니다. 우물 바닥에 있던 장만득과 칠복이는 위에서 내려온 밧줄을 타고 힘겹게 밖으로 나왔습니다. 흙투성이가 된 장만득이 마당에 발을 디디자마자 눈앞에 익숙한 그림자가 드리워졌습니다. 그 선비였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그의 뒤에는 마을 사람들이 물통과 바가지를 들고 서 있었습니다. 그들의 표정은 분노가 아닌 죽어가는 연주에 대한 걱정과 안타까움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장만득은 선비를 보자마자 무릎을 꿇었습니다. 자존심이고 뭐고 다 버린 채 그는 흙바닥에 머리를 쳐박았습니다. 선비님, 아니 도사님, 제가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제발 제 딸만은 살려주십시오. 저 우물 바닥에서 이 나무패를 보았습니다. 조상님의 맹세를 어긴 이 못난 놈을 벌하시고 제 딸은 제발 살려주십시오. 장만득의 통곡은 마당을 울리고 담장을 넘어갔습니다. 그 처절한 울음소리에 마을 사람들도 코끝이 찡해져 웅성거림을 멈추었습니다. 칠복이도 옆에 엎드려 엉엉 울었습니다. 아이고 도사님,
우리 마님이 돈독이 올라서 그렇지 본래 심성이. 본래 심성도 좀 그렇긴 하지만 그래도 딸 사랑하는 마음은 진심입니다요. 한 번만 봐주십시오. 선비는 무릎 꿇은 장만득을 내려다보며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제야 깨달았는가. 하지만 깨달음이 너무 늦었구나. 우물의 신령은 이미 노하여 떠날 채비를 마쳤고 그대의 딸은 생명의 끈을 놓고 있네. 안 됩니다. 방법이 있을 것입니다. 제 전 재산을 다 내놓겠습니다. 이 집도 땅도 곡간의 곡식도 다 가져가십시오. 제발 연주만 살려주십시오. 장만득은 품에서 곡간 열쇠와 땅 문서가 든 주머니를 꺼내 선비의 발 앞에 던졌습니다. 평생을 목숨처럼 아끼던 재물이 딸의 목숨 앞에서는 종이 조각에 불과함을 뼈저리게 느낀 것입니다. 선비는 땅에 떨어진 열쇠 꾸러미를 보지 않고 장만득의 눈을 똑바로 응시했습니다. 재물로 하늘의 마음을 살 수는 없는 법. 허나 그대가 진정으로 모든 것을 내려놓고 텅 빈 마음이 되었다면 마지막 기회가 아주 없는 것은 아니네. 그게 무엇입니까? 시키는 대로 다 하겠습니다. 불 속에 뛰어들라 하면 뛰어들고 혀를 깨물라 하면 깨물겠습니다. 선비는 손에 들고 있던 호리병을 장만득에게 건넸습니다. 이 병에는 내가 전국의 명산을 돌며 모은 정화수가 한 모금 들어있네. 이것은 죽은 물길을 트는 마중물이 될 수도 있고 죽어가는 사람의 목을 축이는 생명수가 될 수도 있지. 허나 양쪽 다 쓸 수는 없네. 선비의 말은 청천벽력과 같았습니다. 자, 선택하게. 이 물을 우물에 부으면 끊긴 수맥이 터져 다시 부자가 될 것이요. 딸에게 먹이면 딸은 살 수 있으나 그대는 평생 가난한 빈털터리로 살아야 하네. 우물이 영영 말라버리면 이 집터는 폐가가 될 것이니. 장만득은 호리병을 받아들고 손을 부들부들 떨었습니다. 우물을 살리면 다시 떵떵거리고 살 수 있지만 딸을 잃고 딸을 살리면 알거지가 되어 길바닥에 나앉아야 하는 상황. 예전에 장만득이라면 주저없이 우물을 택했겠지만 지금은 달랐습니다. 그때 안방 문이 열리고 유모가 다급하게 외쳤습니다. 나리, 아씨가 숨을 안 쉽니다. 장만득은 비명을 지르며 호리병을 움켜쥐고 안방으로 뛰쳐 들어갔습니다. 칠보기도 아씨 하며 뒤를 따랐습니다. 마당에 남은 마을 사람들과 선비는 숨을 죽이고 그 뒷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방 안은 죽음의 그림자가 짙게 깔려 있었습니다. 연주의 얼굴은 이미 흑빛으로 변해 있었고 가슴의 움직임도 멈춘 듯 했습니다. 장만득은 딸의 머리맡에 주저앉아 호리병의 뚜껑을 열었습니다. 연주야, 내 딸 연주야. 아비가 미안하다. 똥물 같은 아비 욕심 때문에 내가 이 고생을 하는구나. 돈도 싫고 우물도 싫다. 너만 살아다오. 제발 눈만 떠다오. 장만득은 호리병을 기울여 연주의 입술에 그 귀한 물 한 모금을 흘려 넣었습니다. 꿀꺽. 아주 미세하지만 연주의 모굴대가 움직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 순간 장만득은 자신이 평생 들어본 그 어떤 돈 소리보다 그 목 넘김 소리가 더 아름답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호리병은 비었고 우물은 여전히 말라 있었습니다. 장만득은 빈 병을 가슴에 품고 딸의 얼굴만 하염없이 바라보았습니다. 과연 그 한 모금의 물이 기적을 일으킬 수 있을까요? 그리고 선비가 말한 가난한 빈털터리의 삶을 장만득은 정말로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밖에서 지켜보던 선비는 옅은 미소를 지으며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해가 뉘엿뉘엿 지고 있었지만 서쪽 하늘에는 먹구름이 뭉게뭉게 피어오르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비구름이 아니라 장만득의 개과천선에 감응한 하늘의 신호였을지도 모릅니다. 칠보기는 눈물 콧물 범벅이 된 얼굴로 장만득의 등을 두드렸습니다. 마님, 잘하셨습니다요. 돈이야 제가 집신이라도 삼아서 벌어올 테니 아씨만 살면 됩니다요. 저 사실 집신 삼는 솜씨가 기가 막힙니다. 한 짝에 다 푸는 받을 수. 칠보기의 위로 아닌 위로가 슬픈 방 안의 공기를 조금이나마 덮여주었습니다. 하지만 연주는 여전히 눈을 뜨지 않았고 우물가의 두꺼비 돌은 어둠 속에서 묘한 광채를 내뿜기 시작했습니다. 연주의 모굴대가 한번 꿀꺽 움직인 후 방 안에는 무거운 침묵만이 감돌았습니다.
장만득은 숨조차 크게 쉬지 못하고 딸의 얼굴만 뚫어져라 쳐다보았습니다. 1초가 1년 같고 1분이 영겁처럼 느껴지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아주 작은 신음소리가 연주의 입술 사이로 새어나왔습니다. 그 소리는 마치 죽음의 강을 건너가려던 영혼이 이승의 끈을 다시 잡는 소리 같았습니다. 장만득은 화들짝 놀라 딸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연주야, 아비 알아보겠느냐? 내가 누구냐? 연주의 눈꺼풀이 파르르 떨리더니 천천히 들어 올려졌습니다. 초점 없는 눈동자가 이리저리 흔들리다가 눈물범벅이 된 아비의 얼굴에 머물렀습니다. 아버님, 왜 우세요? 물은요? 우물은? 연주는 깨어나자마자 우물 걱정부터 했습니다. 장만득은 흐르는 눈물을 닦을 생각도 하지 않고 고개를 세차게 저었습니다. 우물 따위가 대수냐? 내가 살았는데 우물이 말라비틀어지건 땅이 꺼지건 상관없다. 이제 다 필요 없다. 장만득의 통곡에 칠복이도 덩달아 목 놓아 울었습니다. 아이고 아씨, 살아나셨군요. 제가 집신 3만 돈으로 만난 거 많이 사드릴게요. 엉엉. 방 밖에서 숨죽여 기다리던 마을 사람들도 와 하고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그동안 장만득을 미워했던 마음은 온데간데 없고 죽어가던 처자가 살아났다는 기쁨에 모두가 한마음이 되어 기뻐했습니다. 선비는 그 모습을 흐뭇하게 바라보며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천운이 닿았구려. 허나 아직 끝난 게 아니오. 약속은 지켜져야 하는 법. 선비의 말에 장만득은 퍼뜩 정신이 들었습니다. 그는 비틀거리는 다리로 일어나 방문을 열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마당에는 마을 사람들이 가득 차 있었고 그들 뒤로 텅 빈 우물이 입을 벌리고 있었습니다. 장만득은 사람들 앞에 털썩 무릎을 꿇었습니다. 여러분, 내 이 못난 놈을 용서해 주시오. 내가 돈에 눈이 멀어 여러분을 핍박하고 물 한 모금에 인색하게 굴었습니다. 내 딸이 살아난 것은 여러분의 염려 덕분이요. 하늘이 내린 마지막 기회라 생각합니다. 사람들은 갑작스런 장만득의 사죄에 어리둥절해했습니다. 천하의 짠돌이 장만득이 무릎을 꿇고 빌다니 해가 서쪽에서 뜰 일이었지요. 오늘부로 내 곡간을 모두 열겠습니다. 곡식이고 옷감이고 필요한 만큼 가져가시오. 그리고 이 집터도 내놓겠습니다. 우물은 말랐지만 이 터는 여러분이 쉼터로 쓰시든 밭으로 쓰시든 마음대로 하시오. 나는 연주 데리고 조그만 오두막이라도 얻어나갈 테니. 장만득의 선언에 마당은 순식간에 술렁거렸습니다. 장영감 진심이요? 나중에 딴소리하기 없기요? 아이고 사람이 죽다 살아나더니 정말 변했나 보네. 칠복이는 잽싸게 부엌으로 달려가 솥뚜껑을 쾅쾅 두드려댔습니다. 자자, 여러분 들으셨죠? 우리 주인 마님이 개과천선하셨습니다요. 오늘부터 칠복이 세상, 아니 모두의 세상입니다. 얼른 곡간 털러 갑시다. 제가 쌀가마니 나르는 거 도와드리겠습니다. 칠복이의 너스레에 사람들이 와하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굳게 닫혀있던 곡간 문이 활짝 열리고 쌀가마니와 비단들이 마당으로 쏟아져 나왔습니다. 사람들은 서로 양보하며 필요한 만큼만 가져갔고 장만득은 그 모습을 보며 왠지 모를 홀가분함을 느꼈습니다. 평생 움켜쥐고만 살 때는 몰랐던 나누는 기쁨이라는 낯선 감정이 가슴 한구석을 따뜻하게 데워주었습니다. 그때 방 안에 있던 연주가 비틀거리며 마루로 나왔습니다. 그녀는 헬쑥한 얼굴로 선비를 찾았습니다. 선비님, 선비님은 어디 계신가요? 사람들이 길을 터주자 선비가 연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연주의 눈에는 생명의 은인에 대한 감사함과 더불어 말로 다할 수 없는 연모의 정이 가득 담겨 있었습니다. 선비 역시 애틋한 눈빛으로 연주를 바라보았습니다. 낭자, 몸은 좀 어떠시오? 선비님 덕분에 다시 숨을 쉽니다. 이 은혜를 어찌 다 갚을지요. 은혜라니요. 낭자의 착한 마음이 하늘을 감동시킨 것이요. 나는 그저 심부름꾼일 뿐. 선비와 연주 사이에 흐르는 기류는 로맨스 소설의 한 장면처럼 애절하고 아름다웠습니다. 칠복이는 옆에서 눈치 없이 끼어들었습니다. 아이고, 두 분 눈에서 꿀이 뚝뚝 떨어지네요. 제가 바가지라도 받쳐야겠습니다요.
이참에 혼례라도 올리시는 게 어떻습니까? 쌀도 많이 남았는데 잔치국수나 실컷 먹게. 칠복이의 말에 연주는 얼굴을 붉히며 고개를 숙였고 선비는 씁쓸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나는 이곳에 머물 수 없는 사람이요. 내 임무는 여기까지니 이제 떠나야 하오. 떠나시다니요? 어디로 가신단 말씀입니까? 연주가 놀라 물었지만 선비는 대답 대신 우물 쪽을 바라보았습니다. 우물의 신령이 노여움을 풀었으나 물길은 아직 돌아오지 않았소. 내가 가서 마지막 매듭을 풀어야 하오. 선비는 우물가로 걸어갔습니다. 그리고 바닥에 굴러다니던 검은 두꺼비 돌을 집어들었습니다. 이 돌이 제자리로 돌아가야 물도 돌아오는 법. 선비는 두꺼비 돌을 품에 안고 우물 안으로 뛰어들 듯 몸을 숙였습니다. 사람들이 놀라 소리쳤습니다. 아니, 위험하오. 거기가 얼마나 깊은데. 하지만 선비는 망설임 없이 우물 안으로 몸을 날렸습니다. 선비님, 연주가 비명을 지르며 달려갔지만 선비의 모습은 이미 어둠 속으로 사라진 뒤였습니다. 우물 안에서는 쿵 하는 소리 대신 맑은 피리 소리 같은 바람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휘잉 휘잉. 그 소리는 슬프면서도 평온하게 사람들의 귓가를 맴돌았습니다. 연주는 우물 난간을 붙잡고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가지 마세요. 제발. 이름이라도 알려주시고 가세요. 연주의 눈물이 우물 안으로 뚝뚝 떨어졌습니다. 그러자 기적 같은 일이 벌어졌습니다. 연주의 눈물이 떨어진 곳에서부터 하얀 김이 피어오르더니 메마른 바닥에서 물기가 배어나오기 시작한 것입니다. 물이다. 물이 나온다. 칠복이가 우물 안을 들여다보며 소리쳤습니다. 처음에는 아주 조금씩 스며 나오던 물이 점점 차오르며 찰랑거리는 소리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졸졸졸, 콸콸콸. 마치 땅속 혈관이 다시 뛰는 것처럼 우물물은 생동감 있게 솟구쳐 올랐습니다. 사람들은 서로 얼싸안고 덩실덩실 춤을 추었습니다. 만세! 물이 돌아왔다. 장부잔의 우물이 살아났다. 장만득은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으로 우물을 들여다보았습니다. 맑고 투명한 물, 예전보다 더 깨끗하고 시원해 보이는 물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어디에도 선비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두꺼비 돌도 선비도 물과 함께 사라져버린 것입니다. 선비님, 당신은 대체 누구십니까? 장만득은 허탈함과 경이로움에 젖어 중얼거렸습니다. 연주는 우물가에 주저앉아 소리 죽여 울었습니다. 자신이 살아난 대가로 그분이 사라졌다는 생각에 가슴이 미어지는 듯 했습니다. 그때 물 위로 낡은 부채 하나가 둥둥 떠올랐습니다. 선비가 늘 가지고 다니던 그 부채였습니다. 칠복이가 두레박으로 부채를 건져 올려 연주에게 건넸습니다. 아씨, 이거라도. 연주는 떨리는 손으로 부채를 받아들었습니다. 부채에는 물에 젖지 않은 먹글씨로 시 한 구절이 적혀 있었습니다. 상선약수 이만물 부쟁. 최상의 선은 물과 같아 만물을 이롭게 하되 다투지 않는다. 연주는 부채를 가슴에 품고 오열했습니다. 바보 같은 분. 물처럼 사시라더니 정말 물이 되어버리셨군요. 그날 밤 장만득의 집에서는 늦도록 잔치가 벌어졌습니다. 곡간을 턴 쌀로 밥을 짓고 돌아온 우물물로 국을 끓여온 마을 사람들이 배불리 먹고 마셨습니다. 하지만 잔치의 주인공이어야 할 선비의 자리는 비어 있었고 연주는 밤새도록 우물가에 앉아 달을 보며 부채를 어루만졌습니다. 칠복이는 취한 김에 노래를 불렀습니다. 얼씨구 좋다 물도 좋고 인심도 좋고 우리 아씨 서방님은 용왕님 사위가 되셨나 헐레벌떡 가셨네. 사람들은 웃으며 칠복이의 노래를 따라 불렀지만 그 웃음 뒤에는 왠지 모를 짠한 그리움이 묻어 있었습니다. 장만득은 칠복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그래, 내 말이 맞다. 그분은 사람이 아니었어. 우리 같은 속물들 깨우치려고 오신 신령님이었지. 장만득은 이제 빈털터리가 되었지만 마음만은 그 어느 때보다 부자가 된 기분이었습니다. 하지만 딸의 슬픔을 달래줄 방법이 없어 마음이 아팠습니다. 몇 해가 흘렀습니다. 그 사이 고을에는 크고 작은 가뭄이 두어 번이나 찾아왔지만 장만득 집터의 우물은 다시는 마르는 법이 없었습니다. 이제 그 우물은 더 이상 장만득의 것이 아니라
마을 모두의 우물이었습니다. 대문과 담장은 헐리고 우물터는 너른 마당으로 바뀌어 나그네든 거지든 누구나 와서 물을 떠마실 수 있는 쉼터가 되었습니다. 어느 맑은 초여름날 아이들이 우물가에 둘러앉아 돌팔매질을 하다가 머슴 칠복을 붙들고 졸랐습니다. 칠복 아재, 그때 우물에 피가 찼다면서요. 진짜였어요? 선비 아저씨가 두꺼비 타고 용궁으로 갔다면서요. 왜 또 안 와요? 칠복은 항아리에 물을 길어 나르다가 허리를 한번 쭉 펴고 목청을 가다듬었습니다. 그걸 또 말하라 이 말이지. 에헴. 그날 말이다. 이 칠복이 아니었으면 아씨도 못 살고 우물도 못 살았다. 내가 통곡을 얼마나 서럽게 했던지 우물 귀신이 겁을 먹고 도망갔다. 아이 하나가 눈을 동그랗게 뜨고 물었습니다. 그런데 왜 사람들은 선비 아저씨 덕이라고 해요? 칠복은 잠시 머뭇거리더니 슬며시 말을 돌렸습니다. 그건 말이다. 선비 나으리도 조금 거들었다. 내가 불러온 신령님이 바로 그 선비였거든. 다들 나를 과소평가한다. 아이들은 깔깔대며 웃었습니다. 에이, 거짓말이다. 칠복 아재는 떡 훔치다 딸꾹질만 했다면서요. 맞아요. 우리 어머니가 다 봤대요. 칠복은 얼굴을 붉히며 손사래를 쳤습니다. 그것은 말이다. 귀신을 속이려면 사람도 속여야 해서 그런 것이다. 떡이 아니라 귀신을 유인하는 미끼였다. 아무튼 중요한 건 지금 이 우물이 예전보다 더 좋은 물을 뿜어낸다는 사실이다. 칠복이 두레박을 내리자 맑은 물소리가 우물벽을 타고 올라왔습니다. 아이들이 줄줄이 바가지를 들고 줄을 섰습니다. 그때 지팡이에 의지한 늙은이가 한 걸음씩 우물터로 걸어 나왔습니다. 허리가 구부러지고 머리는 백발이 성성했지만 눈빛만큼은 또렷했습니다. 장만득이었습니다. 칠보가 아이들에게 또 허풍을 떠는구나. 장만득의 말에 아이들이 와르르 웃으며 외쳤습니다. 장할아버지 나왔다. 예전에는 인색한 부자였는데 지금은 인심 좋은 우물직이래요. 할아버지, 정말 예전엔 물 한 바가지도 안 줬어요? 장만득은 그 말을 듣고 머리를 극적이며 멋쩍게 웃었습니다. 그랬다. 그땐 귀가 막히고 눈이 멀어 사람보다 엽전이 더 커 보였지. 그러다 귀한 것을 잃을 뻔하고 나서 정신이 들었다. 칠복이 슬그머니 끼어들었습니다. 아이들아, 옛날 이야기 듣고 싶으면 밤에 모닥불 피워놓고 들으렴. 지금은 물부터 길어가야 한다. 저 아래 밭에서 할머니들이 목발레를 기다린다. 아이들이 우물을 빙 둘러서서 물을 퍼가는 모습은 한 폭의 풍경화 같았습니다. 장만득은 그 모습을 보며 조용히 눈시울을 훔쳤습니다. 한때 자신의 욕심으로 막아두었던 물이 이렇게 사람들 손에서 손으로 건너가는 것을 보는 일이 늙은 그는 무엇보다 기뻤습니다. 점심 무렵이 되자 사람들의 발길이 뜸해졌고 우물터에는 바람소리만이 스며들었습니다. 그 틈에 흰옷을 단정히 차려입은 연주가 마루에서 내려와 우물 쪽으로 걸어왔습니다. 예전에 병약한 소녀는 사라지고 고운 기품이 서린 여인으로 자라 있었지만 눈동자 깊은 곳에는 여전히 지울 수 없는 그리움의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연주는 조심스레 우물가에 앉아 품에서 낡은 부채를 꺼냈습니다. 선비가 남기고 간 그 부채였습니다. 세월이 흘러 종이는 누렇게 바랬지만 먹으로 적힌 글귀는 여전히 선명했습니다. 선비님, 오늘도 별일 없으시지요? 연주는 마치 곁에 누군가 앉아있는 듯 낮게 속삭였습니다. 이 우물은 이제 마음 놓고 사람들을 맞이합니다. 아버님도 새벽마다 물길을 훑어보시고 칠보기도 입으로는 투덜거리지만 누구보다 먼저 물지개를 집니다. 다 선비님 덕분입니다. 그녀의 손길이 부채 끝을 쓰다듬을 때마다 우물 안에서는 고요한 물결이 한 번씩 일렁였습니다. 마치 대답이라도 하듯 살짝 부서지는 물빛이 연주의 눈동자 속에 비쳤습니다. 가끔은 원망스러울 때도 있습니다. 저를 살려두시고 선비님이 떠나버리신 것이요. 함께 먼 길을 갈 수도 있었을 텐데. 연주의 눈에 맑은 눈물이 맺혔습니다. 눈물이 한 방울 부채 끝을 타고 손등으로 떨어졌습니다. 그래도 압니다. 선비님이 계셨다면 결국 이 길을 택하셨을 거라는 것을요. 누구보다 물을 사랑하셨고 사람을 아끼셨으니까.
연주의 눈물이 턱 선을 타고 떨어져 우물 안으로 흩어졌습니다. 그 순간 우물 아래에서 찰박하는 소리가 작게 울렸습니다. 연주는 흠칫 놀라 물속을 들여다보았습니다. 맑은 물결 속에서 문득 선비의 얼굴이 스치는 듯 보였습니다. 하얀 옷깃, 온화한 눈빛, 부드러운 미소가 잠깐 비쳤다가 곧 물결에 녹아 사라졌습니다. 연주는 입술을 떨며 속삭였습니다. 선비님 정말이었습니까? 그날 우물 속으로 사라지신 것이 끝이 아니었다는 것을 오늘에서야 조금 알 것 같습니다. 그녀는 얼굴을 감싸 쥐고 한동안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지나온 시간과 견디며 살아낸 나날, 그리고 다시는 손을 잡을 수 없는 사람에 대한 그리움이 한꺼번에 북받쳐 올랐습니다. 그러나 그 눈물은 예전처럼 절망의 눈물이 아니라 감사와 헌신이 섞인 묵묵한 이별의 눈물이었습니다. 한편 우물 뒤편에서는 또 다른 소동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물지개를 진 칠복이 발을 헛디뎌 미끄러운 돌에 쿵 하고 넘어져 버린 것입니다. 두레박이 공중에서 한 바퀴를 빙그르르 돌더니 물이 와장창 쏟아져 칠복의 머리 위로 쏟아졌습니다. 아이고 차갑다. 이게 우물물인지 하늘물인지 모르겠네. 칠복이 물에 흠뻑 젖은 채 엉덩이를 붙이고 앉자 장만득이 지팡이를 짚고 다가왔습니다. 이놈아, 나이도 적지 않은데 언제까지 저렇게 허둥대고 다니려고 하느냐. 장가를 보내야 꼴을 고치지. 칠복이 물을 뚝뚝 떨구며 퉁명스럽게 말했습니다. 마님이 저를 장가 보내주실 생각이 있으십니까? 저는 평생 우물이나 지키다가 이 우물 귀신 되지 않겠습니까? 옆에서 연주가 눈물을 훔치고 돌아보다가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칠보가 우물 귀신이 되면 또 물을 놓고 흥정을 할 텐데 그럼 안 된다. 내가 먼저 변해야 우리 우물도 안심하고 너에게 맡길 수 있지. 칠복은 머리를 극적이며 멋쩍게 웃었습니다. 아씨 말씀이 옳습니다. 그럼 오늘부터는 제가 먼저 공짜 물을 내겠습니다. 장가 갈 때까지는 말입니다. 장가를 가면 다시 생각해 보겠습니다. 장만득이 그 말을 듣고 껄껄 웃었습니다. 그래, 그럼 내 장가는 평생 못 가겠구나. 이 우물은 돈을 받으면 도망가고 그냥 주면 더 넘쳐나는 법인데. 세 사람의 웃음소리가 우물터에 맑게 퍼졌습니다. 한때 통곡과 욕설이 뒤엉키던 자리에서 이제는 허허로운 농담과 따뜻한 웃음이 오갔습니다. 그 변화를 누구보다 반길 사람은 아마도 우물 속 어딘가에 있을 선비일 것이었습니다. 해가 기울어 붉은 노을이 우물 속까지 스며들 무렵 마을 사람들은 하나둘 집으로 돌아가고 우물터에는 고요가 내려앉았습니다. 연주는 마지막으로 두레박을 내려 맑은 물을 한 바가지 떠올렸습니다. 그리고 우물가에 작은 돌무더기를 쌓았습니다. 그 꼭대기에 선비의 부채를 살짝 기대어 올렸습니다. 이제는 여기에서 쉬십시오. 이 우물을 찾는 모든 이가 선비님의 마음을 조금씩이라도 닮아가기를 바라겠습니다. 연주는 바가지를 들고 집 안으로 들어가 아버지에게 물을 내어드렸습니다. 늙은 장만득은 조심스레 한 모금 삼키고 나더니 멍하니 바닥을 보았습니다. 이 물맛이 예전과 다르구나. 예전에는 돈 냄새가 났는데 지금은 사람 냄새가 나는구나. 그는 그렇게 말하고는 조용히 웃었습니다. 그 웃음에는 지난 세월의 허물과 남은 생을 바르게 살겠다는 다짐이 함께 담겨 있었습니다. 밤이 깊어지자 연주는 다시 우물가에 나와 달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오늘따라 달빛이 유난히 맑았습니다. 우물 안에서도 달이 동그랗게 떠 있었고 그 곁에 흐릿한 사람 그림자가 비치는 듯도 했습니다. 연주는 눈을 감고 두 손을 모았습니다. 선비님 잘 계십시오. 저는 여기서 사람들과 물을 지키겠습니다. 언젠가 저도 물처럼 흘러갈 때 그때 다시 뵙기를 바라겠습니다. 바람이 살짝 불어와 연주의 옷자락과 부채 끝을 스쳤습니다. 어디선가 피리 소리 같은 바람 소리가 아주 작게 들려왔습니다. 아무도 그 소리가 무엇인지 어디서 시작되었는지 알지 못했지만 연주는 마음속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가뭄이 들 때마다 사람들은 이 우물터에 모여 물을 뜨고는 아이들에게 예시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인색한 부자가 물 한 바가지를 아까워하다 우물을 잃을 뻔한 이야기, 떠돌이 선비가 물이 되어 사라진 이야기,
그리고 물을 나누며 비로소 사람답게 살아가게 된 한고을 사람들의 이야기였습니다. 우물물은 세월이 흘러도 맑게 솟아올랐고 그 물을 마신 이들은 저마다 가슴 한켠이 알 수 없이 따뜻해지는 기분을 느끼곤 했습니다. 오늘 이야기 재미있으셨나요?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눌러주시고 구독도 부탁드려요. 다음 이야기 꼭 보러 오세요.